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무실에서 나타났던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우리 사무실은 9층 건물의 6층에 입주해 있다. 우리 사무실 건물이 위치한 블럭은 대부분 10층 내외의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래서 서로 10에서 20m 거리를 두고 볼 수가 있다. 가까운 곳은 5m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사무실 흡연구역은 뒷문 비상구 계단인데 평소에는 거길 이용하지만 야근이나 잔업을 할 때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사무실 복도 맨 끝창을 이용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근으로 인해 저녁 11시까지 일을 해야 했던 나는 10시쯤 되어서 복도 맨 끝창으로 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바로 앞 건물 컴퓨터 학원 내의 어둠 속에서 누가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불도 다 꺼져 있고 학원생들도 없는 시간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학원 건물창에 몸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말이다. 나는 순간 움찔하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얼른 시선을 피하고 떨어진 담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몸은 창을 향하지 못하고 오른쪽 어깨를 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웠다. 그런데 힐끔힐끔 견 눈질로 그 학원을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며 탄식을 내뱉었다.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 여자 도대체 뭐야? 그날 나는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새하얀 얼굴의 위에는 밝은색 아래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거의라도 놀릴 것 같은 기분에 잠에서 자꾸 깨어나게 되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나는 입사 동기인 2살 많은 형에게 어제의 일을 얘기했다. 그러자 그 형이 깜짝 놀라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도 그랬냐? 나도 전에 너하고 똑같은 일 겪었어. 그때 나는 더했다. 창 밖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학원 창에 좁은 폭으로 까만 커튼 같은 게 쳐 있더라고.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난 그냥 커튼인 줄 알았지.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네. 검은색 커튼 같은 게 좁게 늘어져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튼이 확 돌더라고. 커튼이 사람 머리카락이었던 거야. 머리를 엄청나게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등을 돌려 날 쳐다보는 거야. 나 진짜 그때 심장마비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너무 찜찜했다. 나는 귀신을 믿지 않지만 이번 일은 너무 찜찜했다. 그 뒤로 웬만하면 나는 야근 시간에도 복도창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 여자가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야근으로 나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것이었다. 소방차 한 대와 구급차 한 대가 컴퓨터 학원 건물 앞에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는데 누가 화재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실제로 화재가 난 것은 아니고 컴퓨터 학원에서 퇴근할 때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연막식 퇴치제를 살포하고 문을 닫고 퇴근해버려서 다른 층 입주자들이 학원 건물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로 오인하여 신고를 한 것이다. 나는 구급차 옆에서 여자 학원 원장에게 소방대원이 훈계하는 것을 엿듣고 있었다. 아니, 원장님 연막탄 터뜨리면서 건물주나 다른 입주자에게 말도 안 해줬습니까? 옛날에 이 건물에 불이 나서 여자가 죽었어요. 그 뒤로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지 아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깜짝 놀라서 그 소방대원에게 물었다.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자 소방대원이 답했다. 2년 넘었죠. 이 학원이 들어서기 전에 무슨 미술학원인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보조교사 한 명이 질식사했어요. 나는 으시시한 기분을 억누르게 옆에 있는 원장에게 말을 건넸다. 원장님 학원 말인데요. 9시 넘어서도 학원 수업하시나요? 밤에 보면 불 꺼진 학원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원장이 말했다. 예? 그럴 리가요? 우리는 강화 유리문이랑 방어벽 철문에 모두 시건장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둑 맞은 물건도 없고요. 컴퓨터 학원인데 웬만한 시건장치는 다 해놓거든요. 아닌데 진짜로 누가 있거든요. 저만 본 것도 아니고요. 원장이 짜증나는 투로 말했다. 왜 그러세요? 무슨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 학원 건물이 자꾸 눈에 거슬렸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 뒤로 나는 얼마 동안 야근이 있어도 복도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이 지나자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이 다시 그 창가로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냥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입사 동기인 그 형도 그런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예전에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 아니었다 하면서 그 형과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 형과 같이 야근을 하게 되었다. 11시가 다 되어갔을 것이다. 업무를 거의 종료할 시점에 나는 복도 창가로 나와 담배를 입에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불을 붙여 길게 한 모금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연기를 내뿜는데 앞 건물에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연기가 목에 걸려 계속 콜록거렸다. 미친 듯이 기침을 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학원 건물을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나를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계속 응시하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사무실 안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가는 숨소리로 형에게 외쳤다. 그 여자야. 창밖을 봐. 사무실 내에서는 정면은 아니지만 창에서 45도 각도로 왼쪽을 보면 그 학원 창문이 보인다. 보여? 라고 묻자 하니 아무것도 없어. 라고 형은 답했다. 형이 이곳으로 온다는 말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여자를 곁눈질로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며.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이상했다. 보통 사람이 움직이면 머리카락이 흔들려야 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일 때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다. 그냥 등이 까만 것이다. 분명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형이 복도 창가로 달려 나왔다. 형 뭔가 이상해. 그 여자 머리카락이 이상해. 그러자 형이 말했다. 너 등이 까맣다고 하려고 했지? 순간 형의 말을 듣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실 나도 처음 그 여자가 등 돌릴 때 긴 머리카락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우리 사무실엔 거의 반은 장난식으로 받아들이며 옆 건물에 귀신이 산다고 소문이 났다. 이 사실을 그 학원 원장도 알았는지 우리만 지나가면 엄청나게 째려보고 경멸의 눈치를 보내곤 한다. 그런데 사실인 것을 어찌하랴. 나와 형은 어쩌면 저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을 것이다라는 별별 상상을 다 해가며 그 기이한 현상을 풀이하려고 무척 애썼다. 그 후로 얼마 동안 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야근 시간에도 웬만하면 사무실 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다. 잡다한 물건이 쌓여있고 냄새가 쾌쾌해서 아무도 없는 야근 시간대에는 비상계단보다 복도 창가를 주로 이용했었다. 그러나 그 여자와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참고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머니 집을 들르게 되었다. 때마침 옆집 형님이 놀러 오셨는데 그분 직업이 소방관이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화재 진압 현장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현장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은 시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냐? 이렇게 묻길래 나는 말했다. 그냥 옷차림이나 몸 상태 보면 되지 않아요? 그러자 형님이 말했다. 그걸 까맣게 탄 놈을 보고 어떻게 구별하냐? 전에 지하 노래방 화재 현장에 갔는데 무슨 물건이 탄 줄 알고 만졌는데 뭐가 미끈거리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런데 현장만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형님이 말하길. 남자는 보통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바둥거리다가 출구나 복도에 큰 대자로 누워서 죽어. 그런데 여자는 숨을 곳을 찾다가 비좁은 공간에서 웅크리고 죽지. 보통 책상 밑 같은 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님의 말이 나를 다시 잊혀져가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여자는 웅크리고 죽기 때문에 아픔 멀쩡하고 등만 까맣게 타는 경우가 많아.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다.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자 형님이 의아한 듯이 나에게 말을 건넸다. 너 왜 그러냐? 그래서 나는 말했다. 형님,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형님에게 얘기를 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형이 얘기가 끝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나도 귀신 같은 건 믿지 않거든. 그런데 이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별일을 다 듣기도 하지. 나는 아니고 부서 선배가 10년 전 겪었던 일인데 어느 날 화재 진압 현장에 갔는데 조립식의 큰 공장 건물이었대. 신고를 받고 갔는데 공장문은 닫혀 있고 현장에는 연기만 살짝 피어오르고 멀쩡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불이 크게 나서 연기도 많이 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고갈돼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만 유지되고 작은 불씨만 살아남게 되지. 그 상태에서 문을 열면 공기가 한꺼번에 빨려 들어가면서 공장은 터져버리지.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지고 다는 장비 중에 내시경 같은 게 있어. 작은 구멍을 뚫어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 선배가 사다리를 타고 건물 윗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고 내부를 들여다봤대. 그랬더니 역시나 건물 천장에 파란색 불덩이가 휙휙거리며 돌아다니더래. 그런데 그 선배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다음 사다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건물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랜다. 그리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말이지. 백드래프트가 일어날 정도의 상황에서는 그 열로 인해 안에 사람이 살아있을 수 없어. 선배는 뭐가 이상했지만 일단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외쳤대. 그렇다고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갈 수는 없지. 소방관들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생존자가 있는지 계속 말을 걸었대. 그런데 공장 직원들은 하나같이 안에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선배는 내시경 장비로 안을 계속 살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비명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건물의 온도를 낮추려고 계속 건물 지붕과 외벽에 물을 뿌리고 안에도 물을 계속 우겨 넣었대.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사람이 없었대. 정말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안사실인데 몇 년 전 바로 그 건물 안에서 한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자기 아내와 불륜관계인 같은 공장 직원을 기계 부품으로 때려 죽이고 자기도 칼로 자살했다는 거야. 나도 별 미스테리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세상에는 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았다. 회사로 돌아온 나는 온갖 잡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나는 입사 동기인 그 형에게 소방관 형님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얘기했다. 그 여자 정말 귀신일까? 난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데. 형이 말했다. 귀신 맞아. 안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조화냐? 타 죽었다던 그 여자가 귀신으로 나타나 저 건물을 맴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했다. 혹시 저기 학원 원장이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릴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경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냥 지네 학원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겠지. 소문이 애들한테도 들어가봐. 피해 막심하겠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쯤이었다. 옆 건물 학원 원장이 우리 사무실로 쳐들어와 막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들 우리 학원 말아먹을 거야? 지금 무슨 소문 내고 다니는 거야? 다들 같이 망해볼까? 계속되는 귀신 소문에 참다 못한 학원 원장이 열받은 것이었다. 마녀처럼 삐쩍 마르고 정말 당찬 여자였다. 사무실에 10명이 넘는 남자들이 있는데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부장이 가까스로 원장을 진정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확답을 주었다. 그러자 그 원장은 씩씩거리며 나가면서 나와 형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경고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우리는 그냥 쥐죽은 듯이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뭐라고 혼자 궁시렁거리며 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니들도 죽은 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어찌되었든지 그 귀신 같은 여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 원장이 다녀간 뒤로 한 달이 넘게 흘렀다. 야근을 하여도 계속 비상계단에서만 담배를 피우니 그 여자를 볼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쩌다 복도창을 이용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사건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형과 나는 또 다시 같이 야근조로 남게 되었다. 11시가 넘어 우리는 퇴근 준비를 하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형이 갑자기 그 여자 있나 보고 갈래? 이러는 것이다. 호기심에 나도 그러자고 동의했다. 우리는 복도 맨 끝창으로 뚜벅뚜벅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갔다. 이게 웬일인가? 그 여자가 있는 것이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형이 갑자기 마구 손을 흔들고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며 여자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이년아 여기다. 어디 잡아가봐. 이 못된 년아. 형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앞에서 위세라도 보이려고 하는지 몰랐다. 저 앞 건물은 우리보다 한 층의 높이가 조금 높다. 그 컴퓨터 학원도 우리와 같은 6층이지만 그 학원을 보려면 약간 올려다봐야 한다. 나는 계속 그 여자를 주시했다. 자세히 살피니 이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창에 서 있지만 여자가 멀어 보인다. 창 속에 창이 있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다리에 힘이 쫙 풀려버렸다. 나는 복도 창틀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계속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형 가만히 있어봐. 미치겠다. 전에 사무실에서 형이 왜 그 여자를 못 봤는지 알겠어. 지금 앞에 있는 저 여자 저기 있는 게 아냐.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어. 7층 말야. 저 여자 이 건물에 같이 있는 거라고. 형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린 듯 한마디 내뱉었다. 진짜 저거 뭐하는 년이야? 나는 눈에 눈물이 다 글썽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그 여자는 또다시 그 까만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저 여자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복도 맨 끝창에 있었다. 우리가 등지고 있는 반대편 복도 맨 끝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저 여자 내려오는 것 아냐? 형의 이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다. 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무서웠다. 그리고 하필 엘리베이터가 9층에 정지해 있는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7층을 거쳐 내려온다는 생각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어졌다. 문이 열렸는데 그 여자가 떡 서 있다고 상상하니 오금이 저렸다.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어느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쓰는지 내려오는 중간에 땡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나는 태어나서 엘리베이터에 땡하는 종소리가 이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었다. 평소에 들리지도 않던 종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1층 현관에 내려온 우리는 경비 아저씨를 급하게 찾았다. 그리고 경비초소 앞에 놓여있는 푯말 하나에 우리는 기운이 확 풀어졌다. 그리고 우리 등 뒤로 다시 엘리베이터 종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져 버릴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경비 아저씨였다. 무슨 일 있어? 경비 아저씨는 후레쉬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아저씨 7층 사무실에 좀 갑시다. 7층에 웬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저씨 빨리 가보자니까요. 그러자 아저씨는 거기는 빈 건물이라고 했다. 우리도 알아요. 그냥 사무실 안에만 들여다보자니까요. 아저씨는 귀찮다는 듯이 궁시렁거리며 우리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향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애써 나는 침착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경비 아저씨는 두꺼운 방어벽 철문을 열쇠로 열기 시작하며 계속 궁시렁거렸다. 이렇게 잠겨있는데 누가 있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안에 문이 또 있어. 철문이 열리자 강화 유리문이 앞에 보였다. 강화 유리문은 쇠사슬로 묶여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강화 유리문까지 열리자 경비 아저씨는 내부 조명 스위치를 켰다. 무슨 사업체가 있었는지 천장과 바닥이 화려하게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교육장으로 쓰였는지 80평이 되는 큰 홀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3칸으로 꾸며져 있었다. 100평 가까이 되는 텅 빈 공간에 쾌쾌한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여기저기 마구 뒤졌다. 작은 방의 문을 열 때는 무섭기도 했지만 조심스럽게 여기저기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진짜 짜증나네.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대뜸 우리에게 물었다. 자네들 여자 귀신 봤구만. 아저씨야 어떻게 아세요? 그러자 아저씨는 말했다. 이 얘기 건물주가 들으면 안 좋은 건데. 전에 이곳에 다단계 회사가 입주해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밤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냥 한 번 보면 왜 나타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여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기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 빼고 나갔지. 그 뒤로 계속 몇 달 동안 입주도 안 되고 비어 있는 거야. 내가 오기 전인가 본데. 이 건물이 들어서지 얼마 있지 않아 불이 났었는데 여자가 한 명 죽었다고 하더군. 그 여자의 혼령일지도 모르지. 옆에 있던 형이 말을 거들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학원 원장이 여기에 여자가 죽었네 어쨌네 했구나. 한참 뒤에 다른 건물에 입주한 여자가 별걸 다 알고 돌아다니네. 그 뒤로 얼마 뒤 7층에 사무실이 입주했다. 큰 교회에 소속된 성경연구회라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100평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절반만 사용한다고 한다. 그 뒤로 귀신 나타나면 알아서 기도로 해치우겠지 하며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성경연구회라는 사무실은 12시가 넘도록 불이 켜져 있고 통성기도로 인해 그 여자가 나타날 때보다 더 무서운 경우도 많았다. 당연히 환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 그 성경연구회도 멀쩡하게 보였고 야밤에 통성기도로 시끄러울 때 그 영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한다. 그녀는 뭐하나? 저 사람들 조용히 좀 시키지. 몇 년 뒤 사무실이 이전할 때까지 다시는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어두운 층만 돌아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확신하진 않는다. 그냥 그때의 사건이 단지 풀기 힘든 미스테리한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그 여자의 혼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방관의 말은 나의 기억을 더욱 새롭게 했다. 영혼이 살아남은 것이라면 그녀는 왜 우리를 선택하여 나타났던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후로 우리 사무실은 조용했다.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일상은 평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면 가끔 그 여자가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사무실이 이전할 때까지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형과 나는 그녀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녀가 우리의 추억 속에서 어떤 교훈처럼 어떤 경고처럼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그 여자의 존재는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일 중 하나로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희미해졌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녀를 볼 수 없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 어두운 층을 돌아다니며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그녀는 이제 우리 사무실을 뒤흔들었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야기를 풀지 못한 채 그저 추억 속에 미스테리로 남겨두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괴담.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서요.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16층 9호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또 예의는 깍듯이 갖추는 걸 추구하셔서 저 또한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동네 분들이나 어르신들 보면 꾸벅꾸벅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아파트 안에서는 발이 넓습니다. 특히나 저희 이웃집 17층하고 15층에 사시는 분들과는 친한데요.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두 호수의 문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웃집에는 신혼부부와 3살 먹은 아기가 살고 있고요. 15층의 9호에는 저희 부모님이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과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살고 있고 10호에는 할머님 한 분이 살고 계십니다. 10호 사시는 할머님 얘기를 대충 하자면 6남매를 낳으셨는데 자식들이나 며느리나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해서 집 하나 구해드려서 혼자 생활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동네 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나셔서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고 저도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15층 10호의 할머니한테 응석도 부리고 가끔 심부름도 대신 해드리곤 했습니다. 정말 친할머니같이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15층 10호 할머니도 그렇고 다른 분들과도 다 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결혼기념차 터키로 절 버리시고 여행을 가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부를 사람이 많은 친구들은 죄다 군대 가서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매일 컴퓨터나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친구에게 무도회장을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기회다라 생각한 저는 당연히 씻지도 않은 몸을 이끌고 재빠르게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꽃단장을 나름하고서 나와서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엘리베이터는 보통 정도의 크기의 입구 정면에는 거울이 없고 안쪽 사이드로 2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가끔 제 얼굴이 수십 명으로 불어나는 걸 보면 섬뜩하죠. 집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거울을 보는데 집에서도 머리를 세팅 좀 해주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지려고 있는데 띵 소리와 함께 한층 아래 15층에서 멈추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때가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누가 탈까라는 생각보단
곁 눈질로 한번 보고 아무도 없기에 제 머리를 세팅하기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문이 안 닫히자 고개를 돌리다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5층 9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한쪽 손으론 엘리베이터 닫힘 방지를 누르시곤 나머지 손은 반대편 벽을 잡고 서 계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못하시나 하는 생각에 열린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할머니 어서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 그냥 저를 계속 성난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할머니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새벽 2시 정도에 엘리베이터가 열린 상태에서 그러고 있자니 무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고개를 돌려 뒤쪽을 보시고 다시 돌려 내 왼쪽 편을 보고 하시는 말이 탈 사람 탔으니까 어여가 라면서 등을 돌리시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하다라는 말을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도 무섭다고. 하여간 그렇게 밤새 놀고 아침 9시쯤에 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응급차랑 동네 몇 분들이 계신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15층 9호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할머님의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는데 새벽에 나한테 왜 그러신 거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귀신을 본 게 작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네요. 자랑은 아니고 쪽팔리지만 담배를 핀 게 중2 때부터라 꼴초가 되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로 시작합니다. 또 제 방에 냄새 배는 건 싫어해서 주로 비상계단에서 피곤했지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담배를 피러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처음 보는 낯선 30대 초반 남자가 회색 정장에 해외여행 갈 때 끌고 가는 캐리어 가방이라 하나. 그걸 옆에 세워두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새끼 도둑놈인가? 라는 생각에 갈구려 했지만 절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을 보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오전 9시 정도였거든요. 제가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잡상인이 이렇게 아침 일찍 돌아다닐 리는 없고 이상하다 생각은 하면서 담배를 피곤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밤에 입대가 이틀 남은 친구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잠에서 깨어나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께서 갑자기 난데없이 너 회색 정장 입은 남자 보았냐?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새끼 진짜 도둑놈이었나 하는 생각에 그 사람 도둑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아버지께선 봤냐? 이러셔서 아침에 담배 피다 보았다고 하자 영문 없이 엄청 혼을 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새끼가 도둑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우리 집 아파트에서 자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선 어머니랑 식당을 하시거든요. 집에 휴대폰을 두고 가셔서 11시쯤에 집에 들리다가 아파트 앞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뭔가 하고 봤는데 회색 정장 입은 남자가 팔다리가 꺾이고 터져서 죽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우리 16층과 15층 사이 계단에서 신발 벗어두고 17층까지 있는데 왜 17층 쪽에서 안 뛰어내렸는지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옥상 쪽은 문이 잠겨 있고 17층하고 옥상 사이는 높이가 너무 높아 뛰어내리기는 힘들고요. 17층 사이와 저희 16층 사이의 창문은 녹이 슬어서 열리지가 않거든요. 16층과 15층 사이에는 제가 담배를 피려고 열어놓은 창문이었는데 하필 자살한 그 사람이 뛰어내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본 마지막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 정말 짜증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또 제가 일어나서 담배를 계단에서 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혹시나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또 본 거고요. 무서워서 컴퓨터나 하고 집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놈들이 안 도와주더라고요. 9시쯤에 우리 집 앞이니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 수 없이 나가려는데 문득 생각이 또 났죠. 정말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듣고 나가니 아파트 벽에 거뭇거뭇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막 달려가서 제가 봤던 얘기를 건넸습니다. 꽤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나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1시쯤 들어가려니 또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막 뛰어가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보면 창문이 없고 1층하고 2층 사이에 창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아침에 봤던 남자랑 똑같은 옷차림의 남자가 뒷모습으로 기대고 서 있는 거였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무서워서 그냥 뒤돌고 무작정 뛰었습니다. 차마 부모님을 나 귀신 봤으니 데리러 내려오시라고 부르지는 못하겠고 PC방에서 같이 놀았던 집 근처 친구들 중에 한 놈을 불러 집에서 같이 자자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놈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한테 그 죽은 사람 귀신이 시인데 라는 말을 듣고 정말 시겁했습니다. 왠지 자기 전에도 뭔가 찝찝하고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한 침대에서 친구 놈이랑 자는데 저는 벽 쪽에 붙어서 자려고 노력 중이었고 친구는 제 오른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버티다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제 왼쪽 귀에서 제 숨소리와는 엇박자로 들리는 숨소리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몸에 뭔가가 왼쪽 귀에서 내 숨소리와 다른 엇박자의 숨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발바닥 쪽에 아주 시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기분 나쁜 느낌이었죠. 발을 땡겨서 내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지만 그게 가위 눌린 거더군요. 21살 때 처음 겪어본 가위였습니다. 몸은 꼼짝 못하겠고 발 아래쪽에서는 뭔가가 발목을 잡고 천천히 올라오는데 정말 기분 나쁜. 그래서 소리치려고 하지만 말조차 나오지 않고 정말 무서운 공포영화를 라이브쇼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위 눌리시는 분들은 상황을 공감하실 겁니다. 익숙하게 눌리시는 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전 가위 눌리려고 하는데 친구라는 놈은 옆에서 코 골면서까지 자는데 상황이 정말 황당했죠. 보통 가위는 다른 누구랑 같이 자면 안 걸리지 않나요? 아무튼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분명 가위 눌리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옆에 친구놈이 코 고는 소리에 웃겼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기운이 발목에서 점차 올라오는데 또 무릎에서 허벅지로 눈을 살며시 아래로 깔고 보니 거무스런 그림자 형상이 자살했던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로 변하더군요. 눈과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리는 얼굴로 제 목을 조르는데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싶었지만 정말 몸이 꼼짝 못하겠더군요. 그날 살아있던 남자가 죽은 남자로 돌아와서 얼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조르는데 기절하겠더라고요. 진짜 몇 분 뒤에 지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곤 얼마 잠들지도 못한 것 같았는데 친구가 막 깨우더군요.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뭐였지? 친구 꿈에서 둘이 같이 제 방에서 자는 상황이 아니라 밤에 제가 우리 집 아파트 앞에서 자살했던 남자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한테 목을 조르는 것을 보곤 친구가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어이가 업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기절시켰는지 죽였는지 아무튼 쓰러뜨리고 나선 그 남자가 피를 철철 흘리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제 친구를 보고는 시 굳고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잠에서 깼다고 했는데 이놈은 제가 자기 전에 그 자살 사건 얘기와 집에 들어오다 귀신 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면서 잠들다 보니 그런 꿈을 꿨다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설마 해서 그 남자 얼굴 생김새를 말하니 친구는 기절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꿈에 깨서 제가 식은땀이 나서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자고 있었으니 그걸 오줌이라고 생각한 제 친구놈이 놀래서 절 깨운 거였고요. 친구는 이상한 꿈 꾸고 저는 가위 눌리고 하여간 한 일주일간은 친구들을 돌려가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데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교회도 가기 시작했고요. 그때 이후로 쭉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남자에 대한 소문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올해 교제했던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집안 종교 문제로 헤어져서 자살한 거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희 앞동에 사는 여자였고 지금은 어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때 이후로 가위는 한 번도 안 눌렸었네요. 이런 얘기하면 귀신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찾아온다던데 오늘은 어떻게 자려나